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군요. 마지막 발 수업인 것 같습니다. 또 세워봐야 되는데 세워봐서 모자르면 또 녹음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논리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수업한 것과는 다르게 논리적인 것을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제 수업을 오리엔테이션 원래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이제 수업 오리엔테이션 지금 저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이제 여러 우리가 온라인에서 했지만 실제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논리학을 써먹는 거, 논리학이나 비판적 사고들을 어떻게 써먹느냐라고 해서 시험에도 쓸 수 있고 발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오늘은 그 발표에 대한 얘기,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슬라이드 좀 만들어요. 뭐 여러분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PT를 좀 잘합니다. PT 소위 PT 천재라고 막 홍보도 하기도 했었죠. 요즘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좀 대충 하는데 옛날에 꽤 잘했었는데 제가 옛날 충격적인 글을 하나 봤어요. 이 사람 엄경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대학 강의에서 파워포인트 수업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영화 관람객처럼 수업을 구경한다. 강의는 쇼가 되었고 언어는 전시품이 되었다. 미학 장식이 내용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파워포인트에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다. 맨 마지막은 아재 개그죠. 확실히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진짜 웃긴 건 올해가 진짜 더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얘기죠. 올해는 다 온라인 수업했으니까 더 이게 더 구경하게 되어버렸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근데 제가 이 임교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고 충격받은 게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이분은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잘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요즘에는 옛날보다 제가 한 20년 넘었군요. 한 20년 정도 됐거든. 거의 20년 봅시다. 2006년 제가 한 15년 전쯤에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만큼도 이분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뒤에 설명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옛날보다 대세가 됐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이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도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잘 모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죠. 제가 아재개그처럼 설명하면 저는 유치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란 것은 파워포인트하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 옛날에 프레젠테이션 PT가 파워포인트 그래서 첫 글자 끝자 따서 PT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이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대충 글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설득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저쪽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많은 책들 찾아봤더니 전달 매체나 그 외 수단으로 사는 사람의 항의 발표자가 청중에게 문서나 글자, 슬라이드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행위 등등을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 단어, 의미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부터 말이죠. 다시 돌아 설명하자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종합예술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안에다가 무슨 내용 컨텐츠를 넣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종합예술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제 수업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종합예술 뜻은 뭐예요? 시각과 영상, 시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합쳐져야지만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프레젠테이션도 그거와 똑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화면과 목소리를 통해서 사운드를 통해서 설득한 작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PT의 중요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논리적일 필요가 있었어요. 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하단 말이죠. 논리가 없이 설득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수단 방법 가지 말아야 돼요. 설득할 때 논리적인 것으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광고 같은 걸 많이 보시면 광고가 생각보다 논리적인 것도 많지만 비논리적인 것도 많단 말이죠.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오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이 설득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류도 많이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논리적이지 않고도 받아들이게끔 한단 말이죠. PT도 약간 그런 구석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해 독을 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잘해야 PT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한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뭐 학생들이야 뭐 파워포인트를 중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꽤 대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키노트라는 건 맥에서 쓰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지만 뭐냐 하면 저는 이 도구가 꼭 이거 있을 필요 없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파워포인트를 설명할 때 그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OHP라는 필름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 적이 없겠지만 투명한 종에다가 글씨를 프린트해서 그것을 빗으로 비춰가지고 영화처럼 보여주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OH 필름 슬라이드다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잘 못할 때는 그냥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도 상관없단 말이죠. 내가 포토샵을 잘해? 쉽죠. 포토샵을 만들어도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파워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라는 장면이고요. 종합 예술.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목소리랑 뭐가 있어요? 화면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프리젠테이션을 할까? 우리가 기본기부터 봅시다.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면 프리젠테이션이 뭔지를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프리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청중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프리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관심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끔 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 두 번째가 재밌는 게 바로 이 두 번째가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우리가 아는 신제품 발표회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끔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고민인데 요즘들은 이거 많이 하죠.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요즘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결심을 해서 사게끔 구매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요거는 요 뒤에 거랑도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분 신제품 발표가 주기를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주기성이 있으니까 어느 때 나온지 안단 말이죠. 그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결심에 이르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죠.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미루고 있는단 말이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건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담배, 금연에 대한 PT를 받단 말이죠. 그러면 금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행동으로 끊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고민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행동은 재밌는 게 뭐냐 설명 위에는 고민하고 있는 금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금연 PT로 결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미루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미루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아니죠. 옛날 정의선 대표라든지 아까 말한 우리 기아자동차 대표들이나 아니면 아까 현대자동차 대표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바로 이것이 믿음을 줘서 그 제품을 사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라고 설명하면 마지막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하는데 재미없으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프레젠테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을 변화시킨다. 관심에서 무관심에서 관심,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하고 고민하면서 결심하게끔 하고 미루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사게끔 아니면 구매하게끔 아니면 한번 가서 신제품을 볼 수 있게끔 행동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론 지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레젠테의 목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억지로 하는 그런 발표가 아니라 진짜 목숨이 달리거나
아니면 몇 천만 대를 팔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 겪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건 왜 어렵냐 설명하냐면 아까 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단 말이죠. 좀 재밌는 얘기 몇 가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2400대에 설득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내용과 인상을 남겨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에게 2400대의 경쟁률을 해야 되고 설득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내용과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첫 번째, 2400대 1이라고 설명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루 정보량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저녁 때까지 움직이면서 보는 것이 2400개 정도의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PT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경쟁률로 살아남아서 다음에 행동을 하게끔이나 관심이나 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쉽지 않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걸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제 아침에 처음 본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잘 모를 수도 있죠. 처음 본 사람 정도 아시겠다. 아침에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침에 여러분 만약에 밖에 나갔다면, 밖에 나가서 버스 탔다면, 밖에 나가서 버스 탔을 때 나보다 앞서 들어간 사람, 버스를 타거나 제 탔을 때 앞서 들어간 사람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정보량들의 폭발적인 정보량을 뚫고 내가 발표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꽤 어려운 것이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이라고 설명. 당연히 행동이죠. 어떻게 했어요? 아까 왔는데 행동으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광고를 봤으면 그 자동차 광고 봤으니까 사업소로 가서 그 자동차 구경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구경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업사원이 캐치를 해서 잡으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도 내일까지 남는 건 대충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63% 정도 남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일주에서 한 번씩 36주의 광고를 했더니 어떻게 설명했어요? 조사의 63%가 기억하고요. 한 달 후에 32%가 기억하고 4주 뒤엔 21%가 기억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을 맞아 설명하냐면 우리가 지금 남기는 건 쉽지 않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광고를 봐서 광고를 보고 PT 봤다고 해서 남는 것이 얼마큼 남느냐 이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많이 남겨서 구매로 이어지다 행동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63%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점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요건 이제 4분이라고 설명하는데 내용과 인상하는 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요건 제가 경험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발표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들으면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듣거나 사람들이 하는 인상을 내용을 들으면 발표나 회의할 때 들으면 기조서 같은 거 들으면 처음 4분만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분 내에 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그 PT를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계속 보게끔 아니면 지루하게끔 안 보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PT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발표를 해서 거기 살아남게끔 하면 되게 쉽지 않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이 슬라이드 봤을 때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단지 레포트처럼 거기 글 쓰는 것처럼 만들어서 제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쉽지 않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한테 이펙트를 못 주고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우리가 비슷한 게 몇 가지 있다면 구별해 봅시다. 첫 번째 연설이라고 설명하는데 연설은 흥미 제공, 동기부여, 교육 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연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즉각적 행동이나 결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매로 이어진다든지 관심을 보인다든지 결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회의라고 설명하죠. 회의는 어떻게 돼서 다른 의견과 견해를 고집하죠. 이것은 저번에 우리 처음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쯤 얘기했을 거야. 디스커션이라고 설명할 때 바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얘는 의견과 견해를 수직 공유할 뿐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나 그것들 하도록 설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한단 말이죠. 연설과 회의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아까 말했죠. 논리적으로 뭘 구매한다든지
결정하게 된다든지 무관심을 관심 있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랑도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프레젠테이션 직장에서 필수다라고 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필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필수가 돼버렸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꽤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티는 별로 안 나요. 그렇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PT로 직장 생활을 좀 잘하려면 못하면 안 되지만 더 잘하려면 오늘 했는 수업을 좀 더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셨죠? 뭐 요건 뭐 뽀양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PT는 슬라이드가 아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설명 아래서 그랬죠? 우리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PT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말이야 설명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진짜 파워포인트 잘하는 친구들은 갖고 온 슬라이드가 화면에 안 띄워지더라도 자기가 인쇄해온 것만을 가지고도 발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것은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글말이라는 것과 입말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입말은 입으로 당연히 우리가 사운드로 내는 것을 입말이라고 하고요. 글말은 글로 읽혀서 있는 것을 글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입말은 포인트가 뭐냐 설명하면 분당 빨라도 대충 어떻게 설명했어요? 200자 정도, 120자 정도, 아니 100자나 200, 120자 정도가 보통 나오고 여러분들이 엇빨라지면 이해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설명하면 분당 120자 정도가 맥스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글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어요. 분당 한 500자까지 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것은 대충 여러분 알다시피 시간 대비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설명했지만 슬라이드가 프레젠테이션의 분량이 어느 정도와 시간과의 관련이 있느냐 유식하게 하면 상관관계 있냐라고 설명하면 대충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입말은 길게 쓸 수 없죠. 본문 뭐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짧고 단문인 반면에 글말은 길고 본문이어도 무관하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말은 길죠. 문장이 길어도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입말은 문장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이해 못한단 말이죠. 짧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수동적이다 하고 능동적이다 얘기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입말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청자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죠. 지나간 말을 다시 해달라고 선생님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물론 수업을 할 수 있네. 그렇지만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오디언스 우리가 입말들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글말은 능동적이기 때문에 리더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내가 읽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자세히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재밌는 건 뭐야 설명해?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어떻게 돼요?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선 청중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어요. 성능들이 이해 못하거나 지루해하면 농담도 하기도 하고 별것도 다 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되면 아재 개그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재 개그 싫어하는 대학생들은 더 지루하게 하겠지만요. 근데 재밌는 글말은 이미 쓰고 나면 대응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글말은 그래서 조금 원래 제가 이 글쓰기도 약간 수업을 하긴 하는데 논리적 글쓰기 수업하는데 요건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좀 시간 없으니까 대충 설명하자면 대응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세히 잘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아까 말한 대로 프레젠테이션 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입말로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죠. 글말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프레젠테이션 하는 대사들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본문이 돼서 안 되고 어떻게 말이야? 능동적으로 너무 자세히 써도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무 많은 것을 분량을 얘기해도 다 말을 못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프레젠테이션은 입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PT를 완성하는 단계를 설명하면 첫 번째 만들기가 있어요. 슬라이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만들기 뭐가 있냐 설명하냐면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유인물이라는 게 원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말을 해야죠.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스피킹. 저도 맨날 오늘도 얘기하지만 이 말하는 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잘 말할 수 있냐는 이것도 꽤 어려운 얘기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유인물과 원고를 가지고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말해서 완성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아는 통상적인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유인물은 뭘까요? 유인물은 나와드리는 그 슬라이드에 대한 유인물이고요.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해요. 원고는 뭐냐 설명하냐면 원고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대사들이 원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원래 저도 옛날에는 수업 발표 같은 거 할 때 다 외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더듬기 때문에 다 외워서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안 좋은 일인데 그 나중에 아니고 하여튼 뭐 뒤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럼 만들기부터 봅시다. 슬슬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프레젠테이션 세 가지 요소는 크게 슬라이드랑 자신을 위한 메모지, 이걸 우리가 아까 말한 원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원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배포를 위한 유인물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재밌는 건 발표를 위한 유인물에서 슬라이드 자체를 나와줘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죠. 나중에 와서 행사 때 슬라이드를 미리 나와줘야 되느냐? 발표 행사 하기 전에 미리 나와줘야 되느냐? 요 얘기는 좀 논란있어요. 그래서 요 유인물 얘기하는 얘기들은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 세 가지 얘기는 다시 뒤에 다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만드는 순서. 우리가 아까 만들기라고 설명했으니까 만드는 순서에 PT를 만드는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료를 모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무슨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으면 자료를 모으자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이야기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원고나 시나리오 작성이나 키워드 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슬라이드를 제작하자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디자인, 나레이션, 삽입, 원고 작성, 애니메 설정, 자동 진행 등등. 자동 진행은 이제 돌아가고 녹화, 지금 저같이 수업에 녹화 같은 걸 할 때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재밌는 건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슬라이드 제작은 세 번째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조건 파워포인트를 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실제 다른 일 더 많이 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슬라이드를 제작하기 전에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자료를 써야 되고 그 자료들을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컴퓨터부터 키겠죠. 컴퓨터 키면 딴짓을 하겠죠.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효과적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요거는 하나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르시면 여러분이 이 단어 뭐야? 한번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나 우리가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초보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룰 줄 알아야 중수 이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지금 모르면 찾아서 관심 있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료 수집부터 해봅시다. 자료 모으기. 문제는 뭐냐면 자료는 당연히 사실을 모아야 되겠죠. 사실 자료를 모아서 설명해야죠. 사실 자료를 안 모으면 그것이 바로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설득에도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말하는 팩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의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중에 사회조사 방법론 같은 거 공부하시거나 마케팅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아마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물론 또 기사 같은 거 다 사실에 들어가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브레인스토밍 하자, 핵심에 알아내 묵자, 컴퓨터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포스트잇,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슬라이드 인쇄,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야기 만들어보자 라고 설명하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찾아보세요. 이 책도 있어요. 도서관 책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아이디어 회의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키워드 몇 개 뽑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았으니까. 어떤 내용을 막아둬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의 어떤 엉뚱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전개나가다. 한 사람보다 다수가 많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많아진다.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선 아이디어가 나온다.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면,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엉뚱한 얘기가 나와도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 심지어 엉뚱한 것을 따라가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비판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가 당연히 많아지죠. 양을 늘려서 엉뚱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는 것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단 말이죠. 물론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양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무슨 회의하거나 우리가 막 PT 모여서 모임을 가질 때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엉뚱한 것을 계속 아이디어 전개 나가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 비판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많아진다. 라고 했단 말이죠.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찾아서 관심 있으시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책들이나 책들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책도 몇 권 있어요. 도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 몇 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좀 뒤져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내용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스토리텔링이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아이디어 써가지고 그 포스트잇을 진행 과정, 포스트잇을 아에다 번호 써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뭐 벽에다 붙인다든지 노트에 붙이면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슬라이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왜 슬라이드 스토리텔링이냐면 저 한 장이 여러분이 아는 화면 하나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 화면 안에다가 뭘 내가 말하고 뭘 하고 싶은지 쓰고 안에다가 우리가 멘트까지 써주면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작업들은 실제로 이런 작업들은 누가 하냐라고 이 스토리텔링은 누가 하냐라고 설명하냐면 실제 제 잘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메이킹 필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DVD 같은 거 사가지고 보시면 매트릭스 DVD 저는 이제 반지의 제왕 DVD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반지의 제왕 만들 때 실제로 영화를 바로 찍은 게 아니라 이 스토리보드 작업을 한단 말이죠. 스토리텔링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저 포스트잇 만드는 게 스토리보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저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씬을 어떤 카메라 놓고 어떤 대사를 할 것인지를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는 큰 벽에다가 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샷들의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다가 기본적인 대사도 적는단 말이죠. 그래서 쭉 적혀서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스토리에 샷이 몇 개 들어가는지 어느 내용이 어디 들어가는지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아시죠? 이것들을 시간 속에 쭉 나열한단 한단 말이죠. 바로 거기서 배운 아이디어가 바로 포스트잇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이 포스트 한 장이 한 슬라이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순서를 배치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는 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슬라이드 아까 말한대로 파워포인트에서 빈 슬라이드를 뽑아다가 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제목, 내용, 뭐 형식 있으니까 몇 개 뽑아다가 제목에 못 쓰고 못 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좋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요건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대사까지 적을 수 있게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뽑아다가 빈 파워포인트를 뽑아다가 거기다가 내용을 쓰면 설명하는 거 좋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핵심을 나눠서 묻자. 아까 말한 대로죠. 스토리에 들어갈 원고를 작성하자. 설명한단 말이죠. 작성한 원고를 아까 스타일에 들어갈 원고들을 다 모았으니까 핵심을 해서 묻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슬라이드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주제로 분류해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할지 만든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설명하냐면 슬라이드 몇 장 만들지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슬라이드가 몇 장이 중요하냐고 설명하냐면 슬라이드 숫자랑 발표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실제로 무슨 얘기냐고 설명하냐면 되게 쉬워요. 아주 단순히 설명합시다. 30분 발표하려면 슬라이드 몇 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30분 발표한다고 설명하고 슬라이드 몇 장 필요할까요? 초보자들은 거의 감이 안 오죠. 대략 저는 분당 한 장이라고 설명해요. 물론 제 슬라이드가 어떤 성향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을 수업을 하면 대충 6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원래 계속 고치고 만들고 오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웬만하면 다 화면을 보고 수업하니까 저를 직접 안 보니까 화면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슬라이드 더 잘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물론 있던 거 좀 재활용 하기도 하는데 계속 다시 많이 것들 고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라고 설명하냐면 슬라이드 숫자가 발표 시간과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저는 슬라이드 한 장당 분당 한 장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설명하면 그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결정돼요.
요 얘기는 뒤에 디자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팁 설명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되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모았을 때 그 자료들이 30분 분량 슬라이드가 30장인데 들어갈 건 들어가줘도 뺄 건 빼줘야 된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별로 묻고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토대로 슬라이드나 키워드나 내용을 추출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보여줘 설명할게요. 팁인데, 팁은 서술용보다 명사용을 쓴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아니다. 프레젠테이션 업계에서 쓰는 건데 무슨 말이냐 설명하냐면, 아까 우리 지금 보시면 알죠? 작성한 원고를 두 번째 줄을 보면 작성한 원고를 주제별로 분류. 서술형이 아니죠. 이렇게 명사용 쓴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서술형이죠. 슬라이드에 들어가 원고 작성하자. 이것은 우리가 명사형인 서술형인데, 원래 분류, 결정, 추출, 시간 이렇게 쓰는 게 원래 관행적이다 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관행적이다 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키워드 추출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는 파워포인트 책 중에 고속철도 차량기지 프리젠트 만드는 것을 책으로 쓴 PT 연습책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뽑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고속철도 차량기지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면 일상 검수, 주행장치 검수, 운전소 이단 말이죠. 그게 무슨 기지의 주요 건물을 설명하는 것을 뽑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낫죠.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낫죠. 바로 요것들이 이가 아는 어떻게 설명해요? 핵심 키워드 추출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글보다 추출한 것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키워드 추출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사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대충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21세기 성능을 설정한 KTX 였다. 한국철도 심야 고속도로 설정도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더 추출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아까보다 더 명확하고 잘 보인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멘트를 넣어주면, 멘트가 아까 원고죠. 원고를 써주면 목소리 한 줄 한 줄 나오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조금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그 화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그 기지에서의 어떤 프로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착하면 검사하고, 측정하고, 세차하고, 그 다음에 체류 검사에서 검사를 받고, 검수 단계에서 자동 결정한다 라고 설명하죠. 무슨 쭉 진행 과정이죠. 진행 과정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숫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단 말이죠. 검수고, 세척고, 촬영 검사고, 세척 과정.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이것은 아직도 발전 안 된 게 아니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것은 제목을 놓고 어떻게 검수고가 우리가 왼쪽부터 검수고, 세척자고, 촬영 검사고, 세척 과정에서 화살표 쭉 나가고 그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수고가 적혀 있고 위에 사진이 들어가고 화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촬영 검사소가 있고 사진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또 검사 옆에서 또 화살표 3개랑 원 4개가 사진 4개로 이루어지겠죠. 실제로는 거기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설명은, 이 요약을 가지고 실제 만들어진 슬라이드는 뭘까요? 사진 4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최종은 뭘도 만들 수 있을까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검수 시설을 짧게 한 2, 3분 정도 소개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 추출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아까 만든 키워드 추출을 가지고 추상화 단계, 아이디어 단계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발전해서 나중에는 동영상, 사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키워드 추출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키워드 추출했으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레포트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면 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단 말이죠. 이 구조가 우리가 아는 논리적 구조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항상 했죠. 우리가 글쓰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글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그거 똑같아요. PT도 시작하는 말, 그다음에 본론, 결론이 있단 말이죠. 시작하는 말 7초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뭘 하는지 PT 내용 개요를 소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까 저번에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왜 PT가 어렵다고 설명할 때 무슨 얘기했어? 4분 얘기했죠. 똑같단 말이죠. 시작할 때 첫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첫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싶고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 다 전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앞장 슬라이드에 5조 발표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앞에 7초고 4분인데 그것을 오디오 발표니 좋은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원래 뒤에 얘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안 봐요. 30분 발표면 앞에 한 10분 보지 뒤에는 거의 안 본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앞에 개요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요를 잘 설명해서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작하는 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론에 뭐였어요? 본론은 요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있고 또 전의가 있고 요지 내용 있고 전의가 있단 말이에요. 전의는 좀 더 뒤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본론과 요지와 요지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전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 아까 한 대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저는 옛날 스티븐 잡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스티븐 잡스 발표를 보면 계속 반복해주면서 요지를 설명하고 핵심을 계속 설명해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물론 심시험도 재밌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지루할 때 되면 동영상도 보여주고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는 교과서 같은 PT죠. 혹시 프레젠테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PT, 아이폰 발표할 때 만든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것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서 아이폰 발표할 때 했던 프레젠테이션은 꼭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개요. 앞에 개요는 뭐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예고하는 거고요. 그다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분량이 적당해야 된단 말이죠.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아까 30분 발표인데 내가 슬라이드 30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요가 10장이야. 그럼 안 되겠죠. 대충 대여섯 장에서 분량에서 결정돼줘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요지가 끝나고 다른 요지로 갈 때 설명해주는 한 장의 멘트나 슬라이드를 우리가 전이 슬라이드, 전이 멘트다라고 합니다. 효과는 다른 요지로 관심을 높여준다라고 설명했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성폭력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뒤에 가서 왜 발생한지 이유 원인들을 요지 첫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요지는 뭐예요? 성폭력 사례들을 밝혀주는 요지였고요. 뒤에 거는 뭐야? 뒤에는 왜 발생한지 원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요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멘트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전이 멘트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저는 전이 슬라이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이 슬라이드가 뭐였어요? 물음표 같은 거 많이 던지죠. 그래서 물음표를 통해서 내용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표도 많이 쓰고요. 그런 것도 전이 슬라이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지와 요지 사이에서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멘트가 들어가서 전이 멘트가 들어가서 설명이 좀 좋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결론. 당연히 결론은 청중들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무엇을 실천하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죠? 바로 여기까지 만들면 뭐예요? 아까 한 대로 우리가 하는 슬라이드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유인물인데 유인물 만들기라고 봅시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슬라이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슬라이드, 메모지 우리가 원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 배포를 위한 유인물이 있다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드 자체를 유인물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설명해요. 행사 때 미리 나와주면 당연히 사람들이 내 화면을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 프레젠테이션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에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약간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만들기가 아니라 그 파워포인트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얘기니까 한번 프레젠테이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한글판이 있는데 한글이 심지어 슬라이드 내용도 한글로 다 바꿔놔가지고 너무 화면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용인에 있나 라고 하니까 이 영어 책도 있으니까 영어도 제가 도서관에 신청해서 당연히 제가 신청해서 도서관에 만든 거니까 이 두 책을 한번 영어 한글판을 다 같이 빌려다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코 슬라이드 사본을 나와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발표 시작 전에 나와줘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원래 슬라이드란 발표자가 바로 당신을 돕기 위한 도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자료를 나눠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만약 슬라이드만으로 충분하다면 당신이 이 앞에 떠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뭐 제가 일부러 오타 같은 걸 일부러 나와둔 거 아시죠? 제가 맨날 얘기지만 오타는 일부러 여러분 지루할 때 찾아오라고 만든 거니까 오타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슬라이드 4번 놔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주면 사람들이 치명적이죠. 왜? 도움에 불과하단 말이죠. 저도 실제로 제가 진짜 잘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자로 달려고 할 때 수많은 내용이 쌓여 있어요. 애니메이션 확 넘어갔기 때문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면 더 안 좋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꼭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르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를 직접 주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봐도 이해 못할 수 있다. 한단 말이죠. 그럼 해결치를 볼까요? 슬라이드 주면 안 된다. 아까 한 대로 시각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뭐 복잡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만 이해해서 안 된다. 예, 당연히 그렇다면 PT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야? 다운로드가 된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뭐야? 쉬워요. 다시 쓰자.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슬라이드를 해서 유의문을 쓸 때는 적절한 수준에 간결하면서 읽기 쉬운 문서를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고수니까 대충 중상 이상의 파워포인트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하는 어떤 유인물을 꼭 줘야 되는 거 아니다. 이것은 내가 상위 레벨이 되고 만약 발표로 A뿔 받고 싶으면 이런 유인물 만드는 아이디어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여러분 경쟁 PT 같은 경우 하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 나가서 아까 공모전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공모전 본선에다 발표할 땐 당연히 유인물 좀 나와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고 만들기 봅시다. 원고는 아까 말했는데 우리 PT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슬라이드라는 것은 아까 말했는데 PT라는 것은 슬라이드 플러스 발표 말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슬라이드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고 발표자를 돕기 위한 도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원고는 뭐야? 내가 말하는 내용,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원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고 만드는 작성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시기는 PT 완성, 요즘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하듯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팁이에요. 숫자가 공연 하나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입말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요. 슬라이드 번호를 놔준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건 약간 옛날 올드한 제가 정리해갖고 오래되는 거 올드한 거고, 요즘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다가 노트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컴퓨터 이것도 오래된 파워포인트네. 요 아이다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컴퓨터 프리젠터 프리젠터 화면에다가 컴퓨터 연결했을 때 다중 화면에서 뜨면 요 아래 멘트는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고 화면에서 안 보인단 말이죠. 제가 원래 여기서는 제가 발표할 때 제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그거 안타깝네. 하여튼 요다 쓰면은 화면은 안 보이지만 이 다중 모니터에서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는 볼 수 있게끔 우리 대사가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셨죠? 참고 설명하면 여기서 슬라이드 노트 보기를 인쇄하시면 그게 여러분이 아는 이 슬라이드에 아까 아에다 쳐놓으면 여기서 노트를 기능까지 인수하면 슬라이드가 위에는 그려져 있고 아래는 노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가서 발표하면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라이드의 노트 기능을 이용하자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아까 우리 했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슬라이드 스토리텔링 할 때도 바로 이게 중요해요. 슬라이드 노트 기능을 뽑으면 위에는 위에는 우리가 아는 화면에 비춰질 것이 나오고 아래는 네모가 나오고 아래는 내가 본 멘트가 적을 수 있게끔 빈노트를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한 얘기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멘트를 넣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한 얘기는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얘기했단 말이죠. 이제는 슬슬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한 3분의 1이 디자인이라고 설명해요. 이 디자인은 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폰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러분은 이 화면에 떠 있는 이 주황색, 노란색인가 주황색의 그라데이션을 정말로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해줬어요. 어느 발표에서 너무 화면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화면에서 스포이드 떠가지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잘 보면 알지만 45도로 돼 있죠. 제가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화면입니다. 물론 얘가 아까 말한 대로 얘가 화면이 좋지 않은 데 가서 보이면 안 예쁘게 보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줬죠. 이 화면을 보고 우리가 못 느꼈어요? 이 화면을 보고 지금 말이 빨라진데 화면을 보고 여러분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한 화면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선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라고 설명한 좌측 상단 사람이라 적혀있는지 노란색 사람이 적혀있는 쪽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하단이 여러분이 아는 시선이 많이 안 가는 곳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블릿이라고 불리는 점 찍히는 게 왼쪽 주룩 찍혀 있죠. 거기가 또 관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중요해? 그쪽 왼쪽 부분이 왼쪽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사우디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 쓰는 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제가 그 언어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오케이. 사우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서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글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서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서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리프라는 것과 산세리프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세리프가 무슨 뜻이냐고 설명하냐면 P 보시면 알죠. P에 보면 아래 그 기둥에 보면은 튀어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I자에 보면 또 위에 동그라미 위에 받침대가 살짝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받침대 아래로 기둥 아래로 좀 아래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세리프다라고 한단 말이죠. 타임 같은 거 보면 T자 보면 전형적인 세리프가 보이죠. 이런 것을 세리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세리프체는 뭐야? 산세리프는 그런 장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산세리프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세리프는 프린트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산세리프가 기본적으로 PT에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이건 초보 관련된 얘기예요. 이러면 레벨이 넘어가면 이것은 좌우 뭐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초급을 넘어가서 한 고급 단계에 가면 그렇고요.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는 산세리프를 써야 된다. PT에서는 뭐 그 정도 알아두시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에서는 뭐야? 한글 산세리프가 있어요? 없습니다. 한글은 그것을 우리가 고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글에는 고딕과 명조를 구별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3개는 대충 명조다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아래 4개는 대충 고딕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 나오는 아주 좋은 고딕도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고딕 많으니까 여러분이 쓰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나눠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눔 명조가 나눔도 되게 저는 나눔 약간 보수적이게 생각해요. 나눔 약간 보수적이고 남산 같은 경우는 남산이나 서울 남산이나 서울 한강채 이거 이름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좀 약간 진보적이죠. 폰트들이 약간 진보적이고 그다음 함초롱 바탕이랑 도둠은 그 사이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분위기도 되게 있죠. 우리가 아는 명조라는 건 세리프가 있는 건데 그것과 고딕이랑 전혀 가독성이 다르죠. 실제로. 그래서 가독성이 좋은 게 뭐야? 그 반대로 우리가 아는 산세리프다. 한글에서 뭐야? 고딕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 설명하냐면 요즘에 좋은 폰트들 많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폰트들이 있으니까 그 폰트들의 느낌과 그 표현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즘 공개 폰트도 많으니까 어느 느낌에 어느 걸 써야 되는지 좀 고민해보자 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이게 왜 하냐 쉽게 설명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아는 뭐가 있을까? 아주 비싼 차, 벤츠 같은 거, 벤츠는 좀 아주 비싸졌구나. 뭐가 있을까? 벤틀리 같은 거 있죠. 벤틀리 같은 거 PT 만들 때 뭐로 만들었을까요? 공소체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 폰트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그 표현 것들이 여러 다양하니까 그 서체도 우리가 발표하는 주제에 맞춰서 그 PT의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서체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한다. 10x10 같은 경우 아주 경쾌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캐주얼한 내용들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궁서체 같은 경우 알죠?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송글씨 같은 것도 그런 느낌이고 한라산 같은 경우도 좀 중후한 느낌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서체가 쓰니까 여러분이 다 그걸 써라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중요한 폰트 크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파워포인트 여러분 슬라이드 내에서 폰트 크기를 얼마나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할 때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쓰는 것은 대충 48포인트 정도 씁니다. 제목은 대충 48포인트 쓰고요. 재밌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위에 건 볼드고 아래 거는 볼드가 아닌 플레인이란 말이에요. 두 개 다 다르죠. 일반치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크기의 크기를 늘려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볼드체를 주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6포인트, 24포인트, 18포인트, 10포인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슬라이드에 얼마나 큰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설명드려 24포인트 아래로는 슬레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맥이랑 윈도우가 좀 OS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맥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OS도 윈도우에서 쓴 파워포인트 대충 24포인트 저 금방은 돼야
가독성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24포인트 이상 돼야 화면에 써도 잘 보인다. 저는 48포인트 쓴 경우도 하고 대부분 다 본문은 36포인트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야? 사이즈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잘 봅시다. 36포인트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로 몇 자 들어갔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중에 법칙 나오니까 대충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태티로 쉽게 소개시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독성이 중요하다. 읽기 힘든 서체를 쓰지 말자. 곧 읽기가 쓰자 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설픈 궁서체나 명조체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사각성이 안 좋으니까 바꾸자. 쓰지 말자 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했어? 예, 명조체가 그 존재 아니다. 문제 뭐야? 아까 내가 그쪽 폰트 커지면 상관없긴 합니다. 아시죠? 요 얘기는 여러분이 고수가 되면 알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기초 가리키는 거니까 대충 고딕 쓰자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T 프로그램이 만든 것은 뭐냐 설명하냐면 이탈릭 윤곽체 그림자체가 없는 폰트 안에 없는데 파워포인트가 만든 그것들을 그 폰트를 수정해서 만드는 기능인데 이런 거 쓰지 맙시다. 왜? 가독성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야 요즘은 폰트들이 다 이탈릭 윤곽, 이탈릭 볼드체 갖고 있으니까 요즘은 폰트가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한 폰트에 여러 가지 뭐 볼드 들어있고 플레이 들어있고 가는 것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폰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크기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건 뭐야? 대충 36포인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라. 왜 칼라가 중요하냐면 백문이 불여일 그냥 보면 됩니다. 봅시다. 아시겠죠? 봅시다. 전혀 다르죠? 아시겠죠?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저쪽 왼쪽은 검정색 글씨고요. 오른쪽은 흰 글씨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보죠? 이 파란색하고 검정색은 약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좋지 않은 교실에서는 화면이 좋지 않은 교실에서는 저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네, 아까 하늘색과 지금 보여주는 하늘색과 흰색은 진짜 또 안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것도 흰색이 글자가 안 보일 수 있고요. 이건 거의 안 보이죠? 네, 노란색하고 이런 글씨는 거의 안 보인다. 설명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색을 어떤 걸 쓰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면 아시죠? 지금 노란색, 흰색은 거의 안 보이죠? 이런 것은 거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실제로 볼 때는 뭐야?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경색에 대해서 배경식에 대해서 폰트가 어떤 색인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참고 설명하면 잘 모를 때 뭐야? 색깔 잘 못 맞추길 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냥 글자에 흰색 바탕에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에 흰색 바탕 아니면 뭐야? 흰색 글에 검정색 바탕 쓰시면 무던하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처럼 쓰는 게 내가 정말 색깔 잘 모르면 첫 번째 같이 그냥 쓰세요. 그러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정도 쓰고 검정색, 노란색, 검정 정도 쓰면 뭐 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경을 바꾸자고 색깔, 글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예, 난리도 아니죠? 예, 난리도 아니죠? 예, 지금까지 좋다.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색을 쓰냐에 따라서 글자 색을 쓰는 것에 따라서 가독성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알지만 그라데이션도 웬만하면 쓰지 말자. 왜 그라데이션 쓰기 쉽지 않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쓰기 쉽지 않을까요? 그라데이션 자체가 이미 색이 2개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까지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를 맞추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라데이션 쓰지 말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참고 설명하면 검정 바탕에 글씨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오케이. 색상 팁. 우선 색이 많으면 안 된다. 색상이 많으면 안 되고 원색을 다루면 쉽지 않고 청주기 원하는 색하고 색의 색상과 느낌 대로 알고 사용하자라고 한단 말이죠. 청중이 원하는 색은 무슨 뜻이냐 설명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색이랑 청중이 원하는 색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PT 쓰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더 좋아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주제에 맞춘 색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색의 기능과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색이 갖고 느낌이 있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 외대니까 이거 중요해요. 색에 대한 느낌이라는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이 색을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고 안 좋아하는 색깔일 수 있으니까 색을 쓸 때는 내가 이 색이 어디서 중요한지 이 나라에서 진짜 좋은 색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색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아마 색 상징 사전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제목을 정해서 모르는데 도서관 가면 색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 색을 어느 나라에서 좋아하고 어느 나라 싫어하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중국 같은 사람은 무슨 색깔 좋아해요? 중국은 당연히
빨간색이랑 금색 좋아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차트라고 하셨어요. 차트는 무슨 뜻이 아까 한 대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있죠? 화면에서 수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좋은 것은 뭐야? 우리가 아까 말한 통계자료를 보여주는 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 통계자 잘 보여주는 게 차트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차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면 좋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막대죠? 막대는 당연히 상하 비교고 매출 비교할 때 편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꺾은 선은 뭐야? 아까 시간 교에 따라 수치 비교를 할 수 있고, 고객수 변화율을 설명할 때 좋은 것이 우리가 꺾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이 있는데, 원형은 뭐야? 아까 한 대로 비율을 알아볼 때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어떻게 하나가 튀어나와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죠? 이거보다 더 좋은 디자인도 많아요. 그래서 원래 누르면 뭐 파이가 툭툭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깔 수 있다. 얘는 뭐야? 분담률, 비율, 점유율 이런 거 설명할 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통계자료 설명할 때는 숫자를 표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설명한 게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면, 시도의 잡음비 원리는 뭐냐면, PT 안에 한 슬라이드에 얼마큼 내용을 많이 넣어야 되는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화면을 하나 보여주고 갑자기 1시간이 거의 넘어갔네요. 이런 겁니다. 봅시다. 봅시다.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봤을 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바로 잡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보고 넘어가면 뭐만 기억나요? 오른쪽에 있는 이상한 그림만 기억나게 된단 말이죠. 아시죠? 근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거는 USA가 진짜 높은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 잘 못 보게 되겠죠. 실제 정리해보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아시죠? 그래서 내가 완전 저면이 내가 지금 독일 사람이면 독일 것만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진짜 화면에 띄워서 누르면 난리도 아니죠. 막 3차원은 그 꺾은 선 그래 막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뭐야? 여러분이 남는 건 뭐야? 수치는 안 남고 멋있는 화려한 화면만 남는단 말이죠. 이것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변화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은 애니메이션만 보고 3D 보일 때 숫자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잡음이 너무 많다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설명하냐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아까 화면에 내용이 많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화면에 이상한 내용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우리가 많은 내용이 슬라이드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한다. 그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뭐야? 노이즈, 잡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 신호의 잡음비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프린트 만드는 얘기였고, 지금 해보자라고 설명합시다. 프린트 잘하려면 뭐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가지면 당연히 내용을 숙지를 잘해야 되고, 믿고 확신해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말을 잘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까 했지만 준비한 내용을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원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지만 읽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아나운서 그러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쓰면 좋지 않냐? 아나운서 성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물론 정확하게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젠 시작할 때는 생방송이에요. 아까 말했던 제가 수업하면 생방송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틀리면 아이들 내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긴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처음 7초가 중요하고 아까 말한 4분이 중요하니까 첫 슬라이드, 첫 멘트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때 옷 같은 거 있죠. 이건 제가 아까 있죠. FM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옷 같은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과 총리 맞춰서 옷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트를 어느 순간에 보고 내가 원고 어느 순간에 봐야 되는지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만큼 잘 임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수업 시간 PT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프로 PT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질문도 받아야 되죠. 만약 질문도 받고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하기 전에 좋은 질문이다 정도 멘트 해주면 좋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답은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맨 마지막 멘트 마무리 설명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강한 어조 설명하고 원하는 말 불명하고 긍정적 요소로 발명 설명하자. 뭐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PT 끝나고 처음 중요한 말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도 중요하다. 마무리 잘하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팀 몇 가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친호 전문에 설명했죠. 아이디어가 한 장에 한 아이디어만 들어서 좋겠고요. 명백하면 좋겠고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관된 스타일을 만들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마스터 슬라이드라는 기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 슬라이드 계속 넘기다 보면은 제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스타일 기능, 마스터 슬라이드 기능을 쓰면 테마 기능을 쓰면 일관된 기능을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화려하면 아까 말한 신호의 잡음비 때문에 안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는 바로 요 얘기죠. 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아까 했죠 우리가 지금 제가 했죠. 제가 쓰는 게 대충 36포인트다 맥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로로 여백 디자인을 당연히 여백 빼야 되니까 여백 빼고 실제 화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양은 FM들 PT 업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줄에 7단어 7줄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가로로 7단어 아래로 7줄 그래서 이게 77 법칙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7단 7줄 들어간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7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충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슬라이드에 70, 49, 50단 정도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30분 분량이면 어떻게 30장이니까 3, 5, 15, 150단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30분 발표하면 150단어 갖고 화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또 그림도 들어가고 수치 들어가니까 대충 100단어 갖고 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아시겠죠? 이건 오늘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슬라이드 만들 때 뭐가 좋아요? 77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 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왼쪽 종렬이고요. 당연히 오른쪽 종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77 법칙이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케이. 뒤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다. 글머리가 필요할까라고 설명하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설명하냐면 77법칙 5법칙이라는 뜻이 뭐야? 슬라이드마다 내용 꽉 채우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77법칙 5법칙 하는데 우리가 그 분릿 옆에 지금 왼쪽에 점 찍힌 것을 분릿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필요할까라고 설명하냐면 계속 이렇게 하면 지겨우니까 실제로 꼭 이것을 갖고 모든 것을 만들지 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보면 중요한 건 뭐야? PT 만들었을 때 여러분 사전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 중요한 PT면 남 앞에서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사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좀 더 있는데 너무 많으면 1시간 넘었으니까 1시간 원래 1시간 하기로 목표인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PT 잘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PT냐? 디자인 중요하고 77 법칙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T를 잘하는 거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한테 논리적 글쓰기, 논리적 PT 하기 가르쳐주는 일하는 중에 하나로 오늘 한 수업이 논리적으로 PT 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PT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몇 개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물론 좀 더 내용이 더 있는데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냐고 너무 온라인 수업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으로 계속 올렸는데 1시간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대충.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수업을 계속 했네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고요. 레포트 잘 정리해서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레포트 여러분 좀 점수 좀 잘 좀 더 편하게 여러분 수업 마무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 없게 레포트를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좀 더 잘 좋게 만들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제출할 때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꼭 볼 필요 없지만 한 번 더 얼굴 한 번씩 보고 한번 인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슬라이드가 부족하면 만약에 또 수업이 부족하면 또 낼 수 있지만 제가 보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슬라이드 한 학기 동안 논리와 표면 사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